이어서 다음 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의 물질적 성격과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이 우리가 제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의식을 안 해서 그렇지 온갖 것이 다 상품입니다. 정말 상품에 거의 공기처럼 그 상품에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먹는 것도 그렇고 뭐 입는 것도 그렇고 다 거의 상품입니다. 근데 이 상품은 매우 신비로운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뭐냐면 그러니까 상품은 자기가 분명히 사람들이 생산을 냈는데 지들끼리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상품은 교환을 위해서 생산한 노동생산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그 사회에서 그 생산하는 그 생산자들은 어떤 총노동과 노동과 그걸 둘러싸고서 생산자들끼리 어떤 사회적 관계를 분명히 맺고 있어요. 맺고 있는데 그 교환을 위해서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그 서로가 접촉하는 것은 뭐냐면 교환을 할 때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환을 매개로 해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 관계는 여기 생산자들에게는 자신들이 사적 노동의 관계가 자신들의 노동 자체에서의 개인들 사이의 직접적인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지 않고 물건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쉬는 시간에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양복과 구두가 있다 그러면 양복과 구두는 재봉사가 만든 거고 구두 제조가 생산자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품 생산사에서는 상품 생산사의 교환을 위해서 생산되는 것이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걸로 나타나지 않고 물건들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그 심각한 문제를 이제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상품 생산사에서는. 뭐냐면, 뭐, 우리가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상품 생산사에서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는 잘 드러나지 않고 물건들의 관계가 지배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상품의 물신성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상품 그 물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 생산사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회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예를 그 앞에서도 든 게 뭐냐 봉건사회인데 아까 이제 그 농노가 영주하고 승려에게 이제 공납으로 공을 바친다고 할 때 이게 상품이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보통 이제 봉건사회에서는 부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공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가 있으면 3일 정도는 자기에게 배정된 땅에서 농노가 일을 하고 3일 동안은 그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영주를 위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신분사회이고 인격적으로 예속관계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농노와 영주들의 관계는 물건들의 관계로 전혀 나타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물신성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신성이 안 나타난다는 게 뭐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봉건사회를 누가 좋다고 그래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 관계들이 물건들의 관계로 왜곡돼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농노들이 내가 이게 그 영주한테 신분적으로 예색이 돼가지고 참 일주일에 3일은 내가 이놈을 위해서 진짜 일을 한다. 이거 모르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미래 좋은 사회를 한번 생각을 하면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든 게 자연들이 연합체라고 해서 여기서는 같이 이제 필요한 거를 생산해서 근데 생산하면 또 분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분배를 하는 방식이 뭐냐면 각자가 일한 그 양만큼의 어떤 노동 시간들을 기록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소비에 그 쓰기로 한 그런 물건에 대해서 가서 이걸 제시하면은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만든 거를 그 사회에서 만든 거를 그러면 이럴 때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투명하게 내가 얼마만큼 일을 했고 내가 전체 사회에서 어떤 뭐 그 일이 내가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일을 해서 내가 그걸 한 것만큼 또 사회에서 생산된 거를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와서 소비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의 관계가 매우 투명하죠. 그러니까 무실성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상품 생산 사회는 이렇게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어떤 환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 중에 영화 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 뭐 이렇게 문화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무실성 개념은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뭐 우리 정치 경제에서 이 사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잘 알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상품 생산사에서 얼마나만큼 환상이 만들어지는지를 그 알아내는 아주 그 실마리가 되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실성은 그러니까 상품 생산 형태에서만 나타난다 그랬죠. 다른 사회에서는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거 뭐 무실성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알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다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무실성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객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데올로기나 허위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막 지배계급이 음모를 꾸며서 생산자들 속여 먹어야 되겠다 해갖고 무슨 음모를 해서 쫙 퍼뜨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상품 생산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초해서 이 물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데올로기나 허위의식은 이제 그 본질을 알아버리면 그 힘이 확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에는 뭐 워낙 역사 왜곡을 하고 그걸 독재가 또 억압을 해가지고 뭐 옛날에 친일파한 사람들이 뭐 옛날에 무슨 뭐 잘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보면 지배계급이 다 친일파하고 그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뭐 그렇게 뭐 80년대 이제 청년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 고등학교 때 그렇게 그 말 잘 듣던 사람들이 다 말도 안 듣고 왜냐하면 지배계급이 무력화가 됐어요. 통제가 안 돼. 금세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 무실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실성은 깨기 위해서는 그냥 이데올로기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상품 생산 형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주의 상품 생산사에서 무실성은 커다란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의 의식이나 노동자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이들의 의식이 각성되는 가로막고 노동자들이 이 실세에 순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실성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태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과학의 도움과 무실성을 만들어내는 현실 가치를 바꿔내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회주의자의 무실성 관련 글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무실성을 깨기 위해서는 과학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나중에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사회주의자 매체에서 무실성을 치면 굉장히 글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걸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무실성에 빠지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사는 그 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저 상품 생산사에 살고 있는데 사실 상품 생산사에 거의 상품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상품 생산사회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를 사람들이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보고 하나의 역사적으로
어떤 한정된 시기에 어떤 특성을 갖는 사회라고 현재의 사회가 그런 의식 자체가 형성이 안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실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물실성은 이제 오늘 상품 물실성에서 출발하지만 곧바로 화폐 물실성으로 연결되고 자본 물실성으로 연결되고 또 뭐 뒤에 보면 뭐 이게 또 정치경제 많이 하다 보면 삼일체라고 그래가지고 상품의 그 가격은 인근, 이윤, 이자, 지대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는 환상까지 만들어내냐면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번에 공부할 때 이제 그 이윤이나 이자, 뭐 지대 이런 것들이 다 잉여가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어떤 원천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게 아니라 노동을 노동자가 했으니까 임금 받고 자본가는 또 사업자금 되고 공장 뭐 생산선 제공했으니까 이윤 받고 돈 그 빌려준 사람은 빌려줬기 때문에 이자 받고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을 뭐 빌려줬기 때문에 지대를 받게 되니까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요새 보면 제일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공정한 사회죠, 요새. 그래서 공정한 임금, 공정한 뭐 이윤, 공정한 이자, 공정한 지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지대가 높으면 안 되고 적당히 좀 하고 함께 살자 이거죠. 같이. 근데 이 공정한이라고 공정한 분배 이게 제가 볼 때는 사람을 아주 바보로 만드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출발점이 바로 물신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물신성에 대한 부분들이 반복돼서 나올 텐데 그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재도 있지만 제가 물신성의 이해는 자본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글도 썼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신성 그러면 물신성이 좀 좋은 용어는 아니라는 건 직감적으로 알죠. 근데 이제 정치경제학 공부할 때 물신성 그러면 배금주의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황금 만능주의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물신성은 이거보다 훨씬 더 그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단지 뭐 돈을 숭배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 간의 어떤 사회적 관계라고 하는 그 실체가 은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경제 법칙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막스가 자본론 같은 걸 쓴 게 이제 자본주의 운동 법칙을 밝힌 건데, 근데 막스가 그냥 운동 법칙만 밝힌 게 아니라 사람들 관계의 어떤 본질을 밝혀가지고 이 사회가 착취사회라고 하는 걸 밝히고 이제 그걸 극복하자고 하는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질성에 빠지면 일종의 막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막 세상이 돌아가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현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의 이제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물신성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상품 전체가 좀 끝났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화폐의 출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인데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제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다르게 서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가치 형태에서 가치 형태가 결국은 발전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가치 형태가 발전하면 가장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가치 형태가 뭐라고 그랬죠? 화폐 형태잖아요. 그건 뭐냐면 상품 생산 관계나 교환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화폐가 출현한다라고 하는 걸 이미 설명한 거거든요. 이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교환을 위해서 생산한 거죠.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 자기한테는 사용 가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과 교환해서 사용 가치를 자기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필요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가 실현돼야 돼. 자기가 얼마만큼 거기 노동을 들었는데 그게 가서 인정받아야 돼요. 실현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사용 가치가 상대방한테 인정을 받아야지 이제 또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생산자들은 나는 내 상품을 가지고 모든 그 상품하고 교환되기를 기대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모든 상품이 다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실제로는 아무것도 그런 그러니까 능력을 갖게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상품도 일반적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이 모순을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 모순을 푸는 것이 뭐냐면 화폐의 출현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결국은 그 상품이 사용 가치와 가치의 어떤 내적 대립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교환이 막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모든 상품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화폐가 나와서 서로 간에 대립하는 형태로 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좀 뭐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화폐가 출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품 생산이 발전하고 교환이 발전하면. 그래서 한번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막스가 이 프루동 비판을 굉장히 신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프루동이 어떤 사람이냐면 진보 쪽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무정부주의자 효시도 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주장을 펼쳤냐면 이 화폐가 악이다라고 하는 거야. 세상이 평등하고 서로 안에 대등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화폐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상품 교환은 굉장히 좋은데 화폐나 이런 것들이 악이 어떤 씨앗이기 때문에 화폐를 없애버리는 사회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프루동은 사람들이 상품을 생산해서 그 상품을 가지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들끼리 교환되는 건 굉장히 좋은 사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화폐는 없애고 상품은 계속 존재하는 사회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시면 프루동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감독님이 지금 거의 저희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거의 지금 눈을 서로 마주치고 지금 거의 이제 정이 들 정도까지 됐는데 그냥 제가 맨 앞에 앉아 계시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프루동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은 하여튼 결국은 화폐가 나올 수밖에 그쵸. 없는 구조를 그리고 저기 결국은 화폐는 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니까 프루동이 이런 것들을 성공할 수 있다면 카톨릭교는 존속시키면서 교황을 폐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카톨릭교는 교황이 없으면은 그 종교 자체가 좀 안 되게 되는 교리가 있는 거죠. 그냥 교황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거 비유를 그렇게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화폐가 출현하게 되는데 화폐가 출현할 때 이제 원래 금과 은은 원래부터 화폐는 아니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금과 은은 화폐가 되기에 가장 좋은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서로 간에 서로 전혀 그런 사이가 존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하루 당시 로마하고 그 당시 그 중국의 어떤 나라하고 서로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결국은 금이 됐다는 거예요, 화폐가. 그 이유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금과 은은 굉장히 균일하다는 거죠.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즉
그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막 어느 부분은 금이 성분이 더 많고 순도가 높고 어느 부분 떨어지고 그러면 이거 제대로 역할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금은 놀랍게도 굉장히 균일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같이 크기를 측정하니까 양이 또 중요하잖아요. 근데 금과 은은 이게 녹여서 다시 붙이면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또 잘라내면 또 작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금과 은이 화폐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에 딱 좋으니까 결국 관습에 의해서 금과 은이 화폐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화폐 물신성인데요.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한 거를 이렇게 쭉 보면 상품들의 어떤 공동 노력으로 쭉쭉 가다가 금과 은이 화폐가 된 거죠. 다른 상품들이 네가 이런 역할을 해라.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다른 상품들이 금과 은을 화폐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물신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 이런 어떤 과정들은 다 없어지고 결과물만이 사람들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이 화폐 역할을 하게 되니까 뭐냐면 금과 은은 놀랍게도 모든 것과 교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과 은이 뭐 누가 무슨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IMF 터져가지고 달러가 문제될 때 그래도 달러 못지않게 국제적으로 결제 수단이 되는 게 금과 은이잖아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아마 전쟁이 나도 금과 은이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예요. 금과 은을 가면 아마 쌀은 다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전쟁 나가지고 지표 갖고 와서 쌀도 못 구할 가능성이 많죠. 그런 능력이 있는 걸로 사람들한테 보이게 됐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한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람들한테는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거꾸로 보이는 거죠. 금이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신성이 벌써 이제 두 단계로 넘어왔어요. 상품 물신성에서 화폐 물신성으로 더 복잡해졌다는 거죠. 다음번에는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자본 물신성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이제 더 본질을 이제 은폐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화폐 추론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화폐입니다. 정치경제학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어요. 쭉 보면 이게 뭔가가 상품부터 출발해서 쑥 가서 결국은 화폐가 출현하게 되고 화폐가 출현하고 나고 나서는 이제 또 그 화폐에 대해서 기능들을 아주 다양하게 또 검토를 하게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화폐의 기능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가능한 한 좀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상당히 많아서 이걸 오늘 뭐 다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폐가 나와서 지금 금과 은이 이제 화폐가 됐는데 편의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화폐는 금으로만 생각하고 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기능에는 크게 봐서 5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 척도 기능이 있고 유통수단 기능이 있고 축장의 기능이 있고 지불수단 기능이 있고 세계화폐의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 앞에 것도 그러니까 이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화폐의 기능도 이런 것들이 가장 역사적으로 발전된 순서가 또 이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이런 게 아니고 가치의 척도 기능이 가장 먼저 발전했고 유통수단의 기능이 발달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이걸 구분하면 1번과 2번은 화폐가 기능할 때 가치의 척도는 관념적인 계산 단위로서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유통수단은 이제 그 금을 대체하는 어떤 상징 역할을 해도 됩니다. 이 기능이. 그런데 3, 4, 5는 진짜 금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금이어야지만 되는 기능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현물 형태로 존재해야지만 되는 기능들이에요. 그럼 먼저 말씀드리고 가장 기본적인 가치의 척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척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뭐 계속 공부한 내용들이 반영인데요. 그러니까
상품들이 가치가 이제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으로 비교 가능한 크기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오른쪽에 금이 있고 왼쪽에 상품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는 서로 그 금이 가치가 질적으로 동일하고 양적으로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화폐는 가치 일반적 척도로 기능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나오는데 X라인이 상품이 있고 Y라인이 금이 그 상품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단한 건데요. 그래서 만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한번 생각을 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좀 경우를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만일의 경우에 이제 금이 금강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금강에서 나온 걸 가지고 뭐 은행에서 이제 주화를 뭐 이렇게 주주한다거나 그리고 뭐 옛날에 무슨 서부 같은 게 금강 나오면 그거 갖다가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그냥 주화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폐가 돼요. 왜냐면 금 자체는 그냥 그 기능할 수가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금에서 생산하는 데서 생산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옛날에 금을 생산하는데 굉장히 노동시간이 많이 들어갔는데, 뭐 굉장히 이제 그 땅을 뚫고 들어가는 게 뭐 작은 데서 금강이 발견됐거나 아니면 뭐 사금 같은 경우에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됐다. 그럼 생산성이 높아지면 금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금의 가치는 아까 이제 공부한 걸로 하면 금의 가치 자체는 떨어지죠. 그러면 가격은 교환되는 금이 양이잖아요. 그러면 상품들, 왼쪽에 있는 상품들은 가치가 그대로면 교환돼야 되는 금이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야죠. 그러면 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역사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량 표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화폐는 기능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비교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금이 가치를 표현해줄 뿐 아니라 금이 가령 뭐 몇 그램이 있다. 그럼 2g은 1g이 있는데 2g이 되면은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폐 자체의 중량을 비교하는 기준이 있어야지만 또 서로 비교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도량 표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 화폐들에 보면은 다 무게가 들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그 무게 단위하고는 많이 괴리가 돼 있지만, 뭐 영국 같은 게 파운드잖아요. 파운드가 무게예요. 무게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무슨 뭐 다 우리는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무게의 단위예요. 그래서 뭐냐면 금의 어떤 중량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는,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화폐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량 표준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치의 척도하고 도량 표준의 기능은 조금 다른데,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그냥 교재로 대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격과 가치량 사이의 양적 불일치의 가능성 부분인데요. 그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은 그 상품과 화폐 상품과의 교환 비율은 가치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서로 가치가 같게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건데, 가격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죠. 매번 이렇게 어떤 중심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량대로 딱 정해진 대로 교환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 불일치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 공급의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근데 자본주의 상품 생산 사회에서는 이제 이것보다 더 이제 낮은 차원에서 연구를 하면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 수시로 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분석할 때 이런 걸 좀 무시하고 하는 건데 실제로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평균적으로 어떤 가격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이 결함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형태의 질적 모순인데요. 예,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상품 생산사회가 발전하고 이제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듯이 뭐 5만 군데 다 가격이 매겨지죠. 정말 다 가격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심이나 명예도 가격이 매겨져요. 그런 것도 있죠, 사실. 우리 우리나라 어떤 정치에서 보면 하도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불신을 받으니까 각 나라에 이제 새로운 인물들을 할 때 보면은 좀 사회적으로 좀 뭐 이렇게 명망이 있거나 이 사람은 좀 깨끗한 사람 같은 사람 해가지고 할 때 사실 이제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그 정치 세력에서는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비싼 가격이. 예? 근데 이제 농담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한 2, 3년 지나면 거의 똑같아져가지고 거의 근데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정치 오래 하는 게 별로 이렇게 큰 장점은 안 되더라고요. 갑자기 새로운 신인이 나와서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많아지는데 하여튼 이런 것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보다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토지의 가격이에요. 토지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아무런 인간 노동이 안 들어간 미개간지. 근데 미개간지에도 가격이 매겨지죠. 우리나라 농토도 아니고 산골도 다 가격이 있잖아요. 인제도도 좀 거기도 많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이 안 들어갔는데도 가격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대론 같은 거 공부하시면은 땅값이 어떻게 되느냐 설명할 때 나와요. 그래서 땅값은 지대를 오히려 이자율로 나눠서 역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통수단이거든요. 유통수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이제 변태인데요. 가장 이제 간단하게 이제 상품 생산자가 있으면 상품 생산자는 자기가 생산한 것을 자기가 쓰기 위해서 생산한 게 아닌 거죠. 그걸 팔아서 필요한 사용 가치를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상품 생산과 교환 관계가 발전하다 보면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지죠. 다 뭐냐면 화폐를 매개로 해서 교환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먼저 판매를 하고 그 판매대에서 화폐가 들어오면 그 화폐를 가지고 구매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물 교환은 굉장히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두 사람이 만나서 판매자 구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상품 생산이 발전하고 화폐가 이제 출현하고 나면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화폐를 매개로 한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상품이 화폐가 됐다, 다시 화폐가 또 상품이 된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상품이 커머디티이기 때문에 C, 화폐가 money니까 M, 그다음에 상품이 또 C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CMC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아마포를 생산해서 아마포를 이제 팔아서 성경책을 산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아마포를 팔아서 화폐를 이제 손에 얻었잖아요. 그럼 이 화폐는 아마포를 산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화폐가 어디서 생긴 건가? 근데 이 사람은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미 밀을 팔아서 화폐를 입수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화폐가 손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무슨 금강에서 뭐 화폐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대방은 그 밀을 팔아서 화폐를 입수했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책을 샀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럼 성경책을 샀으면은 성경책의 값을 지불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파는 사람은 화폐가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화폐 가지고 뭐를 또 사겠죠. 내 얘가 이제 약간 좀 삐딱한데, 여기 이제 위스키를 사는 걸로, 여기 성경을 팔고서 왜 위스키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좀, 그래서 얘가 좀 삐딱하긴 한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CMC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복잡하게 다 이게 얽혀버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상품이 유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교재에는 CMC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어떤 특징들을 설명을 해요. CMC는 뭐냐면 물건을 팔고 구매를 하는데 그 시간적, 공간적으로 이게 분리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나중에 공황을 야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하는데, 이제 이것이 실제로는 단순한 상품 생산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보다 더 복잡한 거, 자본주의적인 어떤 생산까지 가야 공황이 일어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오늘 이 내용이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오늘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많고 해서 생략하고 다음에 이제 화폐 유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MC라고 했죠. 그러니까 CMC에서 그러니까 아포를 생산한 사람이 팔아가지고 화폐를 구한 다음에 또 그 화폐를 가지고 성경을 산 거죠. 그 성경을 그 책을 판 사람은 그걸 갖고 위스키를 뭐 산다고 예를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화폐가 끊임없이 돌죠. 이렇게죠. 그래서 계속 이제 화폐는 이제 점점 멀어지게 이렇게 돕니다. 이게 화폐의 유통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의 이제 그러니까 상품 유통의 반영이 바로 그 화폐 유통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유통 수단이 이제 그 계속 돌고 있는데 어떤 일정 기간에 필요로 하는 유통 수단의 양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상품의 가격 총액을 동일한 명칭의 화폐 조각의 회전수로 나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똑같은 화폐가 빨리빨리 돌면 사회에 유통하는 화폐가 작더라도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산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수도가 빨라지면은 그 유통수단으로 기능한 화폐량이 줄어들 수가 있죠. 거꾸로 이제 굉장히 느려지면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 등식을 거꾸로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를 이제 보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아래쪽에 이제 동일한 화폐 조각 회전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격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냐면, 화폐량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화폐의 유통량이 늘어나면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반대는 반대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나라에 존재하는 화폐 재료량에 의해서 유통수단의 양이 또 결정된다. 화폐의 양이 결정된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펼친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화폐 수량설이에요. 그래서 이 주장은 요새도 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오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사례로 보면 17세기와 18세기 상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좀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금이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화폐량이. 근데 이제 실제로 객관적인 뭐 데이터나 이런 거에 의하면 그때 이제 금과 은이 그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떨어져서 그때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고정된 양으로 계약을 맺었던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차진홍업자가 지대 계약을 맺을 때 고정된 양으로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농산물 가격은 오르고 지대는 고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차진홍업자들이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어떤 농업을 하는 차진농업자들이 뭐 그 성장하게 하는 요인이 된 그런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내용인데 그런 주장을 많이 화폐를 많이 공급하면 뭐 물가가 오른다. 그다음에 또 경기도 또 가격이 오르게 하면서 뭐 침체된 경기를 좀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데 이건 상당히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해가 이제 주와 가치 상징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그 어떤 지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금화는 이제 주화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유통을 하거든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금 같은 경우가 계속 닳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금화에 얼마가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그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그거보다 작은 양이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왕들이나 이런 그 집권자들이 자기들의 이해를 위해서 속이는 경우도 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좀 실제하고 좀 안 맞게 되는 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실제하고 좀 안 맞고 또 그것을 대신하는 어떤 그 것으로 아예 이제 그 안에 금이 그만큼 없으니까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뭐 구리로 만든다거나 구리로 만드는 건 아주 뭐 한 단계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구리로 만들면 나중에 어떤 거까지 되냐? 그럼 구리로 만들 수 있는데 종이 조각으로 못 만드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통수단으로 기능할 때는 사실 어떤 유통하는 그 4개만 하면 되니까 이런 기능에서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은 이제 지폐가 출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거 아무 뭐 종이 조각이나 다 지폐가 되는 건 아니고 이때는 이제 그 경제 이제 국가라고 하는 부분이 경제에서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 종이 조각이 돈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은 국가가 강제 통용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요 그 3개의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앞에 이 1번의 기능을 할 때는 관념적인 화폐로서도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2번의 기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징으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의 어떤 기능은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축장인데요. 축장은 뭐냐? 그러니까 금을 이제 자기가 갖고 이렇게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장하는 거가 뭐냐면 여기 가치 자체가 여기 담겨져 있거든요. 초기에는 일종의 이제 좀 상품 유통의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일종의 좀 이렇게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 유통이 이제 발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여러 가지 화폐를 갖고 있어야지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왜냐 담보도 필요하고 또 필요할 때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축장화폐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축장된 그 화폐에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가치가 하나의 힘이 되는 거죠. 그 축장된 화폐를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어떤 이 화폐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힘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 예,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예, 다음에 지불수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현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장보다는 좀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품 유통과 거래 교환이 발달하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면 지금까지는 판매와 구매가 다 그러니까 화폐하고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발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외상거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외상거래가 발생을 해서 외상거래는 그거잖아요. 이제 물건을 뭐 구매자가 받는데 당장 화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언제 뭐 몇 달 후에 갚겠다 하고 그때 이제 그거를 말로만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채무증서를 쓰죠. 근데 이제 어떻든지 간에 그 기한이 오면은 그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능이 이제 발전하다 보면 이제 어음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쭉 그렇게 해보면 실제로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의 갈 돈이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어요. 다 서로 상쇄가 돼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실제 뭐 그 요새도 그렇죠 뭐 서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뭐 어떤 결제가 되면 이거 은행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계산해서 차액 나는 것만 이제 계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상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정상적인 상태로 갈 때는 이것이 가능한데 어느 순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때는 그 경화 실제 어떤 화폐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 경제가 공황 상태로 들어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어음 이런 거 끊고 하면 하나도 안 받죠. 그때는 다 누구나 다 현금을 찾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불수단으로서 이제 화폐가 기능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채무증권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채무증권이 그 만기일까지 가만히 있질 않고 이것 자체가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발생하는 것이 이제 신용화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들이 발생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신용화폐들인데 이 신용화폐 부분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신용화폐를 토대로 해가지고 엄청난 그 파생 상품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그러니까 빚을 지잖아요. 그럼 이제 채권이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학자금 융자를 받으면 그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잘게 잘라가지고 파생 상품이 엄청나게 많아요. 2008년도에 난리가 난 게 있었잖아요. 그 주택 그 모기지 갖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냐면 그 자본주의에서 신용제도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어떤 자본주의 모순이 더 확대되면서 공황이 증폭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화폐의 지불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 기능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세계화폐인데요. 이게 이제 국지적인 영역을 벗어나면 그 보면 다 그 이름이 좀 다르잖아요. 보면 이제 달러가 있고 파운드 스털링 있고 일본 엔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계화폐가 되면은 금덩어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뭐 이 자세한 내용은 그 교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제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품, 그다음에 화폐의 출현, 그다음에
화폐의 기능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들이 꽤 많죠. 제가 좀 많이 줄이기도 했지만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만 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생산물은 거의 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상품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품에는 이제 두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가치와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용 가치와 크게 교환 가치.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교환 가치라고 하면은 정확하진 않고 상품에는 사용 가치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교환 가치는 서로 간에 교환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배후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얘기하면 사용 가치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는 뭐냐? 상품들은 이제 서로 다른 사용 가치가 있는데 서로 간에 교환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같은 게 있어서 교환되고 있다. 그게 뭐냐? 가치다. 그러니까 가치는 뭐가 은거된 것이라고 그랬죠? 뭐가 은거된 게 가치라고요? 추상적 인간 노동이 은거된 게 가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실체는 결국 이제 추상적 인간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가치 실체가 이제 밝혀졌는데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냐? 상품의 가치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된다고 그랬죠? 노동 시간인데 어떤 노동 시간?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이라는 거죠. 예, 이거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 다음 강의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니까 노동 생산성이 증가하면 그 상품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죠. 그리고 거꾸로 뭐 노동성이 떨어지면 상품의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었지만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 쉽게 예를 든 건데 눈에 확 띄게 그 가격이 떨어진 게 전자제품들이죠. 그럼 끊임없이 그쪽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는 특히 거기가 그런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두 요소에 상응해서 노동의 어떤 두 측면이 있는데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구체적 유형 노동, 가치를 생산하는 것은 추상적 인간 노동.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개념은 또 다음 강의 때 또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잉여가치 생산하고 다룰 때 불변자분, 가변자분 할 때 이 개념이 또 나올 테니까 그때 다시 이제 기억을 좀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교환가치, 가치 형태 또는 교환가치인데요. 그러니까 가치는 스스로 그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없고 어떻게 해야지만 표현될 수 있다? 다른 상품과 교환 관계 속에서만. 왜 그러냐? 가치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라는 거죠. 자연적인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이기 때문에 바로 상품과 상품이 교환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치 형태가 발전을 하는데 가장 단순한 가치 형태에서 쭉 발전해서 어디까지 간다? 화폐 형태까지 간다는 거죠. 그리고 화폐 형태가 가장 발전한 형태지만 모든 비밀은 첫 번째 뭐에 있다? 가장 단순한 가치 형태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화폐가 모든 상품과 직접적으로 교환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성격은 이미 그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이미 존재했다. 그것이 점점점 이제 그 발전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되니까 그 화폐로 나중에 이제 역할하는 금과 은이 그게 태어날 때부터 무슨 신비한 성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어떤 사회적 과정을 거쳐서 금과 은이 그런 역할을 맡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품 생산사에서는
뭔가가 좀 신비로운 요소들이 나타난다. 그 핵심이 뭐냐면 분명히 생산자들의 사회적 관계인데 겉으로 드러날 때는 오로지 물건들이 관계로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 갑자기 무슨 조화를 부려서 그런 게 아니라 상품 생산 자체가 각각의 생산자들이 독립적으로 서로 의존하지 않고 사적 노동을 통해서 생산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품을 교환하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접촉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물건들이 관계로만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은폐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의식을 혼란스럽게 하고 또 현실을 그냥 인정하게 버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을 무조건 이건 어쩔 수 없는 데 아니냐. 이건 뭐 이런 걸 갖고 그럼 언제 뭐 상품 생산하지 않고 다른 걸 또 한다는 거냐.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만들어 버리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특히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보게 되겠지만 갈수록 어떤 본질적 관계가 은폐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다음번에가 이제 자본주의에서 착취가 벌어지고 노동자들의 어떤 처지가 뭐 낙수효과처럼 이렇게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걸 설명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그런 문제를 쉽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문제가 임금이 너무 좀 낮고 이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일종의 좀 공정하지 않은 어떤 분배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까지 되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를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게 되는 것을 좀 어렵게 만들어버린 요인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상품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이제 화폐가 출현할 수밖에 없다. 이미 첫 번째 주제에서 다뤘는데, 결국은 상품 생산과 교환이 발전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화폐가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이 화폐가 되냐면 금과 은이 되는데, 그러니까 금과 은이 원래부터 화폐 요소가 아니라 화폐로 역할하기에 그 어떤 적합한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중에 금과 은이 그렇게 됐다. 근데 사람들한테는 이런 과정은 결과만 보이기 때문에 금과 은이 뭔가가 신비로운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과 은이 화폐로서 다른 상품의 가치를 표현해 준다라고 하는 화폐 물신성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미 물신성이 한층 더 이제 복잡해지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서 화폐의 기능들을 좀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치의 척도, 도량 표준이 있고요. 유통수단. 가치 척도일 때는 이제 관념적인 금으로서 또 역할할 수가 있다. 왜 가격을 매겨주기만 하면 되니까. 유통수단은 상품이 이제 CMC로 이렇게 돌아가게만 하면 되니까 금이 아니라 그냥 상징으로서 대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게 뭐 동화 구리로 만든 그 상징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종이 조각으로 만든 지폐까지 나와서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은 뭐 다 더 하는 게 그러니까 그 정도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축장과 지불수단 세계화폐인데 이거는 어떤 금이라고 하는 현물 형태로서 하는 역할이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은 지불수단인데 이 지불수단은 이제 이 지불수단으로 역할하는 과정 속에서 신용화폐가 발생을 해서 이 신용화폐가 이제 가지가지의 이제 신용제도가 발전하면서 또 현대처럼 이제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파생금융상품이 만들어지는 온상이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뭐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40분까지 좀 끝내기로 했는데 한 5분 초가 됐네요. 그래서
공부는 좀 마치도록 하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한 5분 정도 질의응답 토론을 해야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양이 좀 꽤 되는데요. 2시간 정도 좀 제가 했는데, 뭐, 어려운 내용 있으시면은, 이거 물어보면 좀 약간 좀 창피한 거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이거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감 없이 좀, 가감하게 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질문, 김대영님. 예. 인간의 노동 생산물이 아니면서 지금 내리고 있는 비처럼 예. 사용 가치를 갖고 있으면 예.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용 가치를 갖고 있지만, 노동 생산물이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용 가치는 엄청나게 많죠. 비도 그렇고,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는 정말 사용 가치가 엄청난 거죠. 3분만 숨을 못 쉬면 죽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공기는 우리가 노동을 해서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상품은 아니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뭐, 부연하면은, 그냥 여기 한강물 퍼오면 그 상품이 아닌데, 삼다수 같은 경우는 거기 또 노동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담고 뭐 하고, 그런 거는 또 상품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노동이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 가치란 말은 사용 가치란 말하고 사용 가치는 가치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이제, 같은 단어에는 들어가지만 다른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사용 가치는 이제 뭔가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를 갖는 것이 사용 가치고, 가치는 이제 교환 가치의 배후에 있는 거죠. 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예. 사용 가치와 가치는 왜 내적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이제 내적 대립한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자석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대립한다는 게 확 보이는데, 이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여기서는 내적 대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자석처럼 그냥 막 정반대 이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서로 간에 통일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순이, 이게 뭐냐면 아까 설명드린 게 그거잖아. 상품에 사용 가치와 가치의 어떤 내적 대립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교환을 위해서 생산하는 거잖아, 상품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그 교환 관계가 발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용 가치의 그 상품 안의 가치를 곧바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화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사용 가치와 가치의 대립이 완전히 이제 밖으로 나와서, 다른 것들은 사용 가치로서만, 그러니까 상품, 실제로 이제 상품이죠. 다 상품으로만 있고, 오른쪽에는 화폐만 나타나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용 가치와 가치가 안에 있던 것이 밖으로 표출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렇게 대립이라고 하는 부분이 역동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남녀 그러면 굉장히 이게 서로 대립하고 통일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선명한데, 사용 가치와 가치가 꼭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거기하고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나중에 화폐가 출현하게 되는 과정의 어떤 필연성을 이해할 때 그렇게 결국은 화폐가 나오게 만들어버린 요인이 되거든요. 교환이 발전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상품이 아닌 것들은 안에 사용가치와 가치의 대립이 없었거든요. 그냥 사용가치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생산을 하니까 이제 사용가치와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게 가치 형태를 발전시켜서 화폐가 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가치는 교환 가치. 그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이제 된 듯 하면서도 걸리는 부분이 교환 가치와 가치가 같은 거 아닌가. 근데 다른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환 가치는 그러니까 20m 암호표가 한 개의 저고리다 그러면은 20m 암호표는 한 개의 저고리하고 교환되잖아요. 그게 교환 가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요인에는 뭐냐면 똑같은 배울 뭐가 있는데 그게 똑같이 추상적 인간 노동이 같은 크기로 들어가 있다. 그게 가치고. 그러니까 교환 가치와 가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교환 가치와 가치가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보시고, 네, 제가 이제 정치경제학에서 이제 자본론 이거 하고 제가 해설서 쓴 것도 하나 있거든요. 한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교환 가치와 가치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게 좀 제가 보니까 많이 알듯하면서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다른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 오늘 시간도 꽤 돼서요. 토론거리를 제가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다 못하겠고, 뭐 한 몇 개만 하겠습니다. 교환 가치가 현상 형태라는 본질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복습하는 의미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큰 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는 상품은 일반적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질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일반적 등가물로 기능하는 상품은 이제 아까 했듯이 오른쪽에 암호표 하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다 표현해 주는데 이 암호표는 일반적 상대적 가치 형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왼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기도 암호표가 왼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암호표가 있는데 자기가 또 왼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일반적 등가물의 역할하는 그 상품은 자기는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호표가 왼쪽으로 가는 순간 자기가 자기 가치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재에도 있는데 가령 일반적 등가물 역할하는 상품이 자기 가치를 표현하려고 하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뒤집어서 5만 가지 상품들이 자기를 다 가치 표현하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얘기하면 금은 자기의 가치를 금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단순한 가치 형태에서 보면 서로 배제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상품이 왼쪽에 상대적 가치 형태도 있고 등가 형태도 있을 수 없다. 한쪽에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동호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를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나다 뭐 이래버리면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좀 요새 뭐 많이 되는 그 부분인데 여기에 없는데 제가 좀 하나 요새 많이 얘기가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좀 오늘 뭐 답변을 못 하시더라도 좀 한번 생각을 해갖고 다음번에 얘기를 하셔도 되는데 요새 이제 암호화폐가 많이 해갖고 뭐 요새 뭐 거래량이 어떨 때는 뭐 주식 거래량 비슷하다 그러는데 이제 암호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왜 화폐가 아니겠어요? 지금 공부한 걸 가지고 따지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가 되기 위한 요건이 뭐죠? 화폐도 상품이어야죠. 상품이라고 하는 건 뭐냐? 상품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용 가치가 아니라 가치도 있고 노동 생산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그러니까 어떤 노동이 들어가나요? 무슨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원료도 다 사실 거기에 노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원료고 뭐 인간이 노동을 이건 뭐 들어가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현혹되는 이유는 무슨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고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상품이 아닌 거예요. 잘 말씀하셨어요. 상품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화폐도 상품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혹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러면 한국은행 거는 거기 무슨 노동이 들어가냐? 노동은 뭐 원가가 얼마 안 들어가겠죠. 종이 조각이 아마 그 가령 10,000원짜리면 거기에 원가 들어가는 게 한 10원도 안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한국은행 것도 뭐 똑같은데 왜 암호화폐 화폐가 아니라고 그러냐? 이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공부하신 걸 가지고 활용하면? 아니, 그러니까 뭐 모범 답안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계속 이 암호화폐가 뭐 정부도 그렇고 뭐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고 뭐 이게 내재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계속 거기에 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근데 가장 원초적인 게 비슷해요. 근데 이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 한국은행에서 그 만들어내는 뭐 종이 조각은 왜 그러면 화폐냐 막 그 뻗팅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다음 댓글 보면 그럼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사회적 약속. 예? 한국은행 발행하는 건 사회적인 약속을 기반으로 이 사회적 약속보다 더 센 거죠. 국가가 강제 통용력을 부여한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황당한 거죠. 우리가 공부한 걸로 하면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화폐로 만들면 개인들이 뭐 개인이 아니더라도 뭐 몇십만이 모여서 이건 화폐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칩 같은 거죠. 그게 이제 그 카지노에서는 일종의 어떤 가치를 갖는 거 통용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밖에 나가서 그게 통용이 돼.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에 의해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화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앞에 입학식도 좀 하고 그래서 뭐 시간이 조금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늦게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9시 반에 이제 끝나게 이렇게 시간을 좀 맞춰서 하게 돼. 다음에 공부하게 될 내용은 잉여가치의 생산이고 사실 이제 정치경제학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는 거거든요. 앞에 이제 상품과 화폐는 그걸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화폐까지 나왔잖아요. 이 화폐가 계속 이제 자기의 그 규모를 늘려나가는, 그래서 자본가가 계속 뭔가를 하면은 늘어난단 말이죠. 그게 잉여가치인데, 잉여가치가 이거 왜 발생하는 것이냐, 이거를 다루는 그 주제입니다. 다음 주제가 제가 볼 땐 정치경제학에서는 오늘보다도 더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게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